당장 나가. 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결혼 8년 차 며느리 수진 씨는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는 말 한마디가 8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폭발시킨 순간이었죠. 집을 나서는 수진 씨의 손에는 캐리어 2개와 시어머니가 건넨 낡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나 가져가. 시어머니 명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내밀었어요. 수진 씨는 그 보따리가 뭔지 몰랐습니다. 받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버릴 수가 없었죠. 그날 밤 작은 원룸에서 보따리를 펼친 수진 씨는 그 안에서 30년 전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한테 혼났다. 밥을 서립게 했다고. 나도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틀린 걸까? 이건 시어머니의 며느리 시절 이야기였던 거예요. 자신과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아팠을지 모르는 그 시절의 기록이었죠. 며느리와 시어머니 30년을 건너뛴 두 여자의 아픔이 한 보따리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쫓겨나던 날 받은 그 보따리 속에는 과연 무엇이 더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보따리는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듣기 좋은 날, 그날 서재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가정의 평화와 행운이 깃들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대를 넘어 반복되는 아픔과 그 아픔을 끊어내려는 용기, 그리고 서툴지만 진심이었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이야기 열차 출발합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어요. 수진 씨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묵은지로 끓였는데 간을 살짝 싱겁게 했죠. 요즘 시어머니 혈압이 높으셔서 염분을 줄이려고 신경 쓴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명숙 씨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찌개 국물을 한술 뜨시더니 얼굴이 굳어지셨죠. 이게 뭐야, 간도 안 맞는 게. 명숙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니 혈압 때문에 소금을 좀 덜 넣었어요. 건강 생각해서요. 그 말이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었어요. 명숙 씨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죠. 건강?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데 무슨 건강이야. 내 집에서 내 입맛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야. 수진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8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순간들이 참 많았거든요. 시어머니를 위해 한 일인데 어째서 늘 이렇게 되는 걸까요? 참으려 했지만 그날따라 참기가 힘들었어요. 직장에서도 힘든 일이 있었고 딸아이 지우가 감기에 걸려 밤새 간호를 했던 터라 수진 씨도 지쳐 있었던 거죠. 그럼 저는 뭐예요? 어머니를 위해 신경 쓴 건데 저는 그냥 가정부예요? 말이 튀어나온 순간 수진 씨도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속으로만 삼켰던 말들이 그렇게 입 밖으로 나와버렸죠. 식탁 반대편에 앉아있던 남편 준호 씨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기만 했어요. 엄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말렸지만 명숙 씨의 날카로운 눈빛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명숙 씨는 벌떡 일어서셨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그 목소리는 온 집안을 울렸어요. 수진 씨는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그게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7살 딸 지우가 방에서 나와 무서운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어요. 엄마, 우리 어디가?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 수진 씨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지우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갈 뿐이었죠. 방문을 닫는 순간 밖에서 명숙 씨가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하지만 수진 씨는 그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죠. 아니, 들을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날 밤 수진 씨는 짐을 쌌어요. 8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모은 물건들을, 추억들을 하나씩 가방에 담았죠. 지우의 옷, 장난감, 자신의 옷가지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8년이나 살았는데 정작 가져갈 게 많지 않더라고요. 큰 캐리어 2개면 충분했어요. 결혼할 때 가져온 짐보다도 적었죠. 옷장 서랍을 열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끝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결혼 첫날 밤, 이 방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행복했었죠.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이 되는 게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힘들어질 거라는 걸요. 지우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엄마가 짐 싸는 걸 말없이 지켜봤어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죠.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7살 아이가 이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고 있다는 게요.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어요.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수진 씨는 옷을 개면서 대답했죠. 됐어요, 이제. 저도 지쳤어요. 엄마 성격 알잖아. 금방 풀리실 거야. 며칠만 친정에 있다가. 며칠만요? 준호 씨, 우리 결혼한 지 8년이에요. 8년 동안 며칠만 하면서 살았잖아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지침이 묻어났어요. 준호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그저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시각 거실에서는 명숙 씨가 혼자 앉아 계셨어요. TV는 꺼져 있었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그냥 앉아 계셨죠.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쥐고 계셨어요. 그 보따리는 창고 깊숙한 곳에 오래 보관해 두었던 것이었죠. 명숙 씨는 그 안에 뭔가를 조심스럽게 넣고 빼고 다시 넣기를 반복하고 계셨어요. 준호 씨가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봤어요. 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어두운 거실에서 혼자 우시는 거였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모른 척했어요. 어머니께 뭐라 말을 걸 용기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은 더 무거웠어요. 수진 씨는 지우를 깨워 옷을 입히고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죠. 8년의 시간이 이 방에 다 담겨 있었어요. 기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지우가 처음 기어다녔던 순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명숙 씨가 거기 서 계셨어요. 밤새 주무시지 못한 듯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손에는 그 낡은 보따리를 들고 계셨어요. 이거, 명숙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보따리를 수진 씨 앞으로 내밀기만 하셨죠.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가져가. 명숙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 씨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명숙 씨가 억지로 캐리어 위에 올려놓으셨죠.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어요. 명숙 씨의 눈에는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참는 듯한 그런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수진 씨와 지우가 점점 작아져 갔죠. 명숙 씨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어요. 발을 떼지 못하고 그저 닫힌 문만 바라보고 계셨죠. 그렇게 서 계신 모습을 준호 씨가 방 안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진 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따리를 내려다봤어요.
낡은 천으로 싼 그 보따리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죠. 지우가 작은 손으로 보따리를 만지며 물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잘 모르겠어. 수진 씨는 정말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왜 이걸 건네신 건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것도 몰랐죠. 하지만 왜인지 버릴 수는 없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수진 씨는 보따리를 꼭 안고 밖으로 나갔어요. 11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집을 나온 거예요. 8년을 살았던, 딸을 낳았던, 수많은 기쁨과 눈물이 있었던 그곳을.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게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가족이라고 부르던 사람들과 헤어지는데 왜 이렇게 홀가분한 걸까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수진 씨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아파트가 점점 멀어져 갔죠. 그 안 어딘가에 명숙 씨가 계실 거예요. 혼자 빈집에 앉아 딸이 있던 빈 방을 바라보고 계시겠죠. 수진 씨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뒤를 보지 않기로 했죠. 하지만 무릎 위에 놓인 보따리만은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수진 씨의 눈에 문득 8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죠. 27살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이 되었다는 게 그렇게 설렐 수가 없었어요. 준호 씨 손을 꼭 잡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 명숙 씨가 활짝 웃으며 맞아주셨던 게 기억나요. 어서 와, 우리 며느리.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그때는 그 말이 정말 따뜻하게 들렸어요. 내 집, 내가 속한 곳. 친정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수진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풀었죠. 옷장 한쪽을 비워주신 시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첫 불협화음이 시작됐어요. 수진 씨는 아침상을 직접 차리고 싶었거든요. 새댁으로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친정어머니께 배운 대로 정성껏 준비했죠. 명숙 씨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수진 씨가 만든 상을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국 뚜껑을 여셨죠. 국은 뜨겁게 데워야지. 그러시면서 국을 다시 끓이기 시작하셨어요. 수진 씨는 당황했어요. 충분히 뜨거웠거든요. 하지만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었죠. 첫날인데 괜히 서운하다고 말하면 예의 없어 보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제가 아직 서툴러서요.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명숙 씨의 말은 다정했지만 왜인지 수진 씨의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어요. 배운다는 건 내 방식이 틀렸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참았어요. 시집살이가 원래 이런 거겠거니 했죠. 며칠이 지나고 수진 씨는 옷을 정리하려고 드레스룸으로 갔어요. 결혼 전에 준호 씨가 여기 내 공간 다 비워뒀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옷을 넣으려니 시어머니 옷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 여쭤봤죠. 어머니, 드레스룸에 제 옷 좀 넣으려고 하는데요. 아, 거기는 내 옷 넣는 데인데. 내 옷은 저쪽 방 옷장에 넣으면 되지. 명숙 씨는 TV를 보시면서 대답하셨어요. 별일 아니라는 듯이요. 수진 씨는 멍하니 서 있었죠. 준호 씨가 약속했던 건데 왜 시어머니 옷이 그곳에 있는 걸까요? 하지만 이것도 참았어요. 옷장 하나쯤이야 뭐 큰일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작은 것들이 쌓여갔어요. 설거지하는 방식, 빨래 개는 순서, 청소하는 시간. 모든 게 시어머니 방식에 맞춰져야 했죠. 수진 씨가 다르게 하면 명숙 씨는 다시 고쳐놨어요.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였죠. 이게 맞는 거야 하고요. 결혼 1년쯤 됐을 때였어요. 수진 씨는 친정에 다녀오고 싶었어요. 부모님 얼굴도 보고 싶었고 친정 음식도 그리웠거든요. 토요일 오후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렸죠. 명절도 아닌데 뭐하러? 명숙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진 씨는 당황해서 말했죠. 어머니, 제 친정인데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 하셔서 전화하면 되지. 토요일은 가족이 함께 있어야지. 그날 수진 씨는 친정에 가지 못했어요.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 의미 없는 TV 프로그램을 봤죠. 명숙 씨는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계셨고 준호 씨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어요. 수진 씨 혼자 그렇게 토요일 오후를 보냈죠. 그날 밤 준호 씨에게 하소연했어요. 여보, 나도 가끔은 친정 갔다 오고 싶어. 명절에만 가면 뭐해. 알아, 미안해.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조금만 이해해줘. 이해. 그 말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항상 며느리가 이해해야 하는 거였죠.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니까, 나이 드신 분이니까, 외로우시니까. 수진 씨가 참아야 하는 이유는 늘 많았어요. 결혼 2년 차 수진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회사 생활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게 수진 씨만의 공간이었거든요. 집이 아닌 곳에서 며느리가 아닌 수진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명숙 씨가 어느 날 물으셨어요. 아이는 언제 낳으려고 그래? 아직 좀 더 일하고 싶어요. 경력도 쌓아야 하고요. 경력? 여자가 아이도 안 낳고 밖에서만 돌아다니면 어떡해. 시집 온 지가 언제인데. 수진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2년이 그렇게 긴 시간인가요? 29살인데 아이를 가지려면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명숙 씨에게는 그런 게 변명으로만 들렸나 봐요. 그 후로 명숙 씨는 틈만 나면 아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동네 아줌마들과 이야기할 때도 우리 며느리가 아직 아이를 안 가져서라는 말을 반복하셨죠. 수진 씨는 그때마다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했어요. 주말마다 힘들었어요. 대학 동기들이 모임을 하자고 해도 선뜻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한 번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겠다고 했더니 명숙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말에도 집에 안 있고 맨날 밖에서만 노는구나. 그 말에 수진 씨는 나가지 못했어요. 명절 빼고는 한 달에 한 번도 친구를 못 만나는데 맨날 논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지만요. 그래도 참았어요. 말대꾸하면 더 서운해 하실 테니까요. 그렇게 3년, 4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수진 씨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모든 게 힘들었거든요.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산다고 하셨고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을 해야 했는데 집에 일찍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았죠.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서 수진 씨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화장실 밖에서는 명숙 씨가 TV를 보며 웃고 계셨고 준호 씨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죠. 수진 씨 혼자만 그렇게 화장실 안에서 작아지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수진 씨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게요.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견디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웃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고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택시 기사님이 물었어요. 어디로 가시나요? 수진 씨는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요. 이제 그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8년 전 설레던 마음으로 들어갔던 그곳을 이제는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무릎 위에 놓인 보따리가 묵직했어요.
시어머니가 왜 이걸 주셨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어쩐지 버릴 수가 없었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지우가 태어난 날 수진 씨는 산후조리원에 가고 싶었어요. 친구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2주만이라도 푹 쉬면서 몸을 회복하라고요. 그런데 명숙 씨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산후조리원은 무슨, 집에서 내가 봐줄게. 옛날에는 다 집에서 낳고 집에서 조리했어.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요즘은 다들 산후조리원을 간다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준다고요. 하지만 명숙 씨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고 수진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호 씨도 엄마가 봐주신다는데 뭐 하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죠. 결국 수진 씨는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어요. 명숙 씨가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빨래를 해주셨죠. 고마운 일이었어요. 분명히요. 하지만 왜인지 편하지가 않았어요. 수유를 하고 있으면 명숙 씨가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유양이 충분해? 아기가 자꾸 우는 걸 보니 배가 고픈가 봐. 수진 씨는 그 말에 마음이 쓰렸어요. 젖이 잘 안 나오는 게 엄마 잘못인가요? 그래서 분유를 타려고 했더니 명숙 씨가 또 말씀하셨죠. 모유를 먹여야지. 요즘 엄마들은 힘들다고 쉽게 분유를 먹이더라. 그래서 애들이 약해. 수진 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밤새 아이를 안고 있느라 팔이 저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정신이 몽롱한데 그런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하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도와주시는데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지우가 돌이 지나고 수진 씨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더 힘든 건 그때부터였어요. 육아 방식을 두고 명숙 씨와 의견이 자꾸 부딪혔거든요. 수진 씨는 육아책을 보면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어요. 정해진 시간에 재우고 이유식도 단계별로 주고요. 하지만 명숙 씨는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셨죠. 애 키우는데 책이 무슨 소용이야. 경험으로 아는 거지. 어느 날 밤 지우가 열이 났어요. 수진 씨는 깜짝 놀라서 바로 병원에 가려고 했죠. 아이 이마가 뜨거웠고 보챔도 심했거든요. 외투를 챙겨 입으려는데 명숙 씨가 말리셨어요. 밤에 나가면 애만 더 힘들어. 약국 가면 돼. 어머니, 열이 너무 높아요. 병원 가봐야죠. 해열제 먹이고 재우면 돼. 내가 애새 키웠어. 이런 거 모르겠어? 수진 씨는 결국 병원에 갔어요. 준호 씨 몰래 명숙 씨가 주무실 때 혼자 택시를 타고요.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잘 오셨다고, 열이 이 정도면 빨리 봐야 한다고요. 수진 씨는 그제야 안도했어요. 내가 한 게 맞구나 하고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또 한바탕이었어요. 명숙 씨가 화를 내셨거든요. 내 말 안 듣고 혼자 나갔다 왔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무시하는 거야? 수진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이 건강이 먼저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건가요? 준호 씨는 그날도 둘 다 아이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라며 얼버무렸죠. 명절이 다가오면 수진 씨는 일주일 전부터 긴장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는 날이었거든요. 명절 아침 사시면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요. 손이 쉴 틈이 없었죠. 그런데 명숙 씨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시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기름이 튀잖아. 불을 줄여야지. 파는 좀 더 얇게 썰어야 국물이 맑아. 그 나물은 참기름을 더 넣어야 맛이 나. 수진 씨는 한 가지 할 때마다 지적을 받았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명숙 씨에게는 그게 다 틀린 거였죠.
수진 씨는 그날 하루 종일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심부름을 했어요. 명절 음식을 준비한 건 자신인데 정작 상을 차리고 나니 가족들은 어머니 손만 역시 최고라고만 하더라고요. 지우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수진 씨는 영어 유치원을 알아봤어요. 요즘은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학비가 좀 비싸긴 했지만 수진 씨가 일을 하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죠. 그런데 명숙 씨가 단호하게 반대하셨어요. 애가 뭘 안다고 영어를 가르쳐. 그냥 동네 유치원 보내면 되지. 돈 낭비야. 요즘은 다들 영어 유치원 보내요. 조기 교육이 중요하대요. 허튼 소리. 옛날엔 그런 거 없어도 다들 잘 컸어. 요즘 엄마들은 애한테 너무 많은 걸 시키더라. 수진 씨는 결국 동네 유치원에 지우를 보냈어요. 아이 교육에 대해서조차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는 게 수진 씨를 더 힘들게 했죠. 어느 날 친정 어머니가 반찬을 보내주셨어요. 수진 씨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이랑 장조림이었죠. 오랜만에 친정 음식을 받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냉장고에 넣으려고 하는데 명숙 씨가 그걸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집에 반찬 많은데 뭐하러 또 받아와. 냉장고 자리만 차지하네. 그러시면서 반찬통을 냉장고 맨 뒤편에 밀어 넣으셨어요. 수진 씨는 그날 저녁 몰래 그 반찬을 꺼내 먹었어요. 부엌 한 구석에 서서 조용히 숟가락을 뜨면서요. 친정 음식 맛에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죠. 시간이 갈수록 수진 씨는 지쳐갔어요. 회사 일도 힘들고 집에 와서도 쉴 수가 없었거든요. 명숙 씨의 시선이 늘 신경 쓰였어요. 내가 뭘 하든 어떻게 하든 항상 부족한 며느리였죠. 어느 날 저녁 수진 씨는 용기를 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명숙 씨가 또 요즘 엄마들은 애를 방치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시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제가 힘들어요. 제 방식대로 좀 해보고 싶어요. 명숙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나만 힘든 줄 알아? 내가 며느리 위해서 얼마나 신경 쓰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고맙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너무 숨이 막혀요. 숨이 막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결국 그날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상처만 더 깊어졌죠. 준호 씨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아예 피하는 게 그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날 밤 수진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지우는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고 준호 씨는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죠. 수진 씨는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어진 걸까?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진 씨는 조금씩 작아졌어요. 당당했던 목소리는 작아졌고 밝았던 웃음은 사라졌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게 나인가 싶을 정도로요. 그리고 마침내 참았던 모든 게 폭발했던 그날 밤이 왔죠. 김치찌개 간이 맞지 않다는 말 한마디에 8년간 쌓였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던 거예요. 그렇게 수진 씨는 집을 나오게 됐고요. 지금 무릎 위에 놓인 이 보따리를 보면서 수진 씨는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도 한때는 나 같은 며느리였을까? 이런 상처를 받으며 살았을까? 하지만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았어요. 수진 씨는 이제 자신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어요. 수진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죠. 지우를 재우고 나서 혼자 앉아 짐을 쌌어요. 옷장을 열 때마다 서랍을 뒤질 때마다 여기서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행복했던 순간도 분명 있었는데
왜인지 그날 밤에는 힘들었던 기억들만 떠올랐죠. 캐리어 지퍼를 올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마치 뭔가 끝나는 소리 같았죠. 수진 씨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지우가 첫걸음을 뗐던 곳, 밤마다 수유를 하며 앉았던 의자, 준호 씨와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누던 침대. 이 모든 게 이제 추억이 되는 거예요. 새벽 4시쯤 됐을까요?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살짝 열어봤죠. 명숙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계셨어요. 낡은 천으로 싼 보따리 같은 거였죠. 명숙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보따리 안에서 뭔가를 꺼냈다가 다시 넣고 또 꺼냈다가 넣고를 반복하고 계셨죠. 그 모습이 왜인지 수진 씨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어요. 하지만 수진 씨는 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준호 씨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그도 어머니의 그 모습을 봤어요. 거실 한가운데 앉아 보따리를 쥐고 계신 어머니.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오시는 건가 싶었지만 준호 씨는 모른 척 지나갔어요. 어머니께 뭐라 말을 걸어야 할지 그는 정말 몰랐거든요.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는 지우를 깨워 조용히 옷을 입혔죠. 아이는 졸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할머니는? 쉿, 조용히 해야 돼.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이도 알고 있었던 거죠.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7살 아이가 그걸 눈치채야 한다는 게 수진 씨는 너무 미안했어요. 짐을 다 챙겨서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준호 씨가 방에서 나왔어요. 부스스한 머리에 지친 얼굴이었죠. 미안해. 그게 전부였어요. 준호 씨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죠.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미안해요. 우리 둘 다 노력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조금만 시간을 두면. 됐어요, 이제. 수진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가는 붉어져 있었어요. 더 이상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준호 씨는 지우를 꼭 안아줬어요. 딸의 머리에 입맞춤을 하면서 작게 중얼거렸죠. 아빠가 미안해, 지우야. 현관문을 여는 순간 명숙 씨가 거기 서 계셨어요. 밤새 주무시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눈은 퉁퉁 붓고 머리는 산발이었죠. 손에는 그 보따리를 들고 계셨어요. 수진 씨와 명숙 씨의 눈이 마주쳤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결국 명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거 단 한마디였어요. 그 말에 온 감정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죠. 미안하다는 말, 잘 가라는 말, 몸조리 잘하라는 말, 그 모든 게 이거라는 한마디에 들어 있었어요. 명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내밀었죠.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받고 싶지 않았어요. 받으면 뭔가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명숙 씨는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가져가. 그 목소리는 명령 같았지만 어딘가 간절했어요. 수진 씨가 계속 거절하자 명숙 씨는 억지로 캐리어 위에 보따리를 올려놓으셨죠. 두 사람의 손이 잠깐 스쳤어요. 명숙 씨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죠. 수진 씨는 보따리를 내려다봤어요. 낡은 천으로 싼 그 보따리가 왜인지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려 했지만 명숙 씨는 이미 고개를 돌리신 상태였어요. 잘 가요. 명숙 씨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수진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그냥 고개만 숙인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시간이 참 길었어요.
몇 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죠. 뒤에서 명숙 씨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현관문 앞에 서 계신 게 느껴졌죠. 땡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수진 씨는 캐리어를 끌고 들어갔어요. 지우의 손을 꼭 잡은 채로요. 문이 닫히기 직전 수진 씨는 뒤를 돌아봤어요. 명숙 씨가 거기 서 계셨어요. 꼿꼿하게 서 계셨지만 어깨가 축 처져 보였죠.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수진 씨와 지우가 점점 아래로 내려갔죠. 명숙 씨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어요. 발을 떼지 못하고 그저 닫힌 엘리베이터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준호 씨가 방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뒷모습이 처음으로 작아 보였죠. 항상 강하시던 어머니가 그날 아침에는 그저 나이든 할머니처럼 보였어요. 명숙 씨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가셨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텅 빈 집을 둘러봤죠. 며느리가 있던 방, 손녀가 뛰어놀던 거실, 아침마다 함께 밥을 먹던 식탁. 이제 이 모든 게 너무 조용해진 거예요. 명숙 씨는 눈을 감았어요.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죠. 소리 없이 조용히 볼을 타고 내려왔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후회, 미안함, 서운함, 외로움. 그 모든 게 뒤섞여 있었죠.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옆에 앉아만 있었죠. 명숙 씨는 아들을 보지 않고 창밖만 바라봤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그 말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하는요. 준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것조차 명확하지 않았으니까요. 한편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수진 씨는 아파트 현관을 나섰어요. 11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차가웠지만 어딘가 상쾌하기도 했어요. 8년 만에 맞는 자유의 바람 같았거든요. 택시를 잡아타고 수진 씨는 뒤를 돌아봤어요. 아파트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13층 어딘가에 명숙 씨가 계실 거예요. 혼자 남겨진 채로요. 그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수진 씨는 고개를 돌렸어요. 무릎 위에 놓인 보따리가 느껴졌어요. 지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따리를 만졌죠. 엄마, 이게 뭐야? 엄마도 잘 모르겠어. 정말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왜 이걸 준 건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하지만 이상하게 버릴 수는 없었어요. 새벽부터 명숙 씨가 그 보따리를 만지작거리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보따리를 가슴에 안았어요. 묵직했어요. 겉보기엔 작은 보따리였는데 왠지 무게가 느껴졌죠. 그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택시가 달렸어요.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시작으로요. 하지만 수진 씨의 손은 계속 보따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마치 그 안에 중요한 뭔가가 들어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처럼요. 친구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역세권이라고 하기엔 좀 멀었고 방도 좁았지만 그래도 수진 씨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죠. 처음으로 자기만의 집이 생긴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결혼하고 8년 만에 처음으로요. 짐을 풀고 지우를 재우고 나서 수진 씨는 혼자 남았어요. 깊은 밤이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지만 방 안은 적막했죠. 수진 씨는 구석에 놓아둔 보따리를 바라봤어요. 아침부터 신경 쓰였던 그 보따리를요. 한참을 망설였어요. 열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시어머니가 준 거니까 별거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냥 버려야 하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새벽에 명숙 씨가 보따리를 만지작거리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떨리던 손, 축 처진 어깨가요.
수진 씨는 천천히 보따리를 풀었어요. 낡은 천을 조심스럽게 풀어 헤치니 안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왔죠. 제일 위에 있던 건 손뜨개 아기 조끼였어요. 수진 씨는 그걸 들어 올렸어요. 아, 이 조끼 지우가 돌 때 입었던 거였어요. 명숙 씨가 손수 뜬 거였죠. 당시에 수진 씨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요즘 누가 손뜨개를 입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한 땀 한 땀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울퉁불퉁한 바느질, 삐뚤어진 단추 구멍.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그 아래에는 작은 봉지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약과였어요. 손수 만든 거였죠. 수진 씨가 좋아하던 거였어요. 결혼 초에 한번 약과 맛있네요 했던 게 명숙 씨는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수진 씨는 약과 하나를 입에 넣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쓴맛이 났죠. 눈물 때문인지 원래 그런 맛인지 알 수 없었어요. 보따리 안에는 또 작은 손수건들이 있었어요. 여러 장이었죠. 하나하나 펼쳐보니 모서리에 이니셜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M, S 명숙.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물건이었던 거예요. 손수건 천은 낡아서 색이 바랬지만 정성스럽게 술을 놓은 흔적이 생생했어요. 그리고 낡은 공책이 하나 나왔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한 일기장이었죠.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어요. 삐뚤삐뚤한 글씨가 보였어요. 1992년 3월 5일. 오늘도 시어머니한테 혼났다. 밥을 서립게 했다고. 나도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틀린 걸까? 집에 가고 싶다. 수진 씨의 손이 멈췄어요. 이건 시어머니의 일기였던 거예요. 며느리 시절의 일기. 수진 씨는 숨을 멈춘 채 다음 장을 넘겼어요. 3월 20일. 친정에 다녀왔다. 엄마가 반찬을 싸줬는데 시어머니가 냉장고에도 안 넣고 버리셨다. 왜 그러시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5월 10일. 오늘 시어머니가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라고 하셨다. 이모님들 앞에서 너무 창피했다. 8월 3일. 남편한테 하소연했더니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참아줘라고만 한다. 나는 왜 항상 참아야 하는 걸까? 수진 씨는 책장을 넘기는 손이 떨렸어요. 이건 자신의 이야기였어요. 아니, 시어머니의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죠. 똑같았어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며느리의 아픔은 똑같았던 거예요.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1995년 11월 12일. 결국 쫓겨났다. 시어머니가 당장 나가라고 하셨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나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시어머니가 보따리를 하나 주셨다. 이거 가져가라고만 하시고 돌아서셨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아직 열어보지 못했다. 수진 씨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손이 떨려서 더 이상 잡고 있을 수가 없었죠. 명숙 씨도 쫓겨났었던 거예요. 자신처럼 똑같이. 보따리 맨 아래에는 편지 봉투가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 수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수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어요. 명숙 씨의 글씨였어요.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죠. 수진아, 내가 미안하다는 말 한 번도 제대로 못했구나.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너를 보면 입이 안 떨어지더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잔소리만 하게 되고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 나도 너처럼 쫓겨났었어. 30년 전에 내 시어머니한테. 그때 받은 이 보따리를 이제 너한테 주는 거야. 이게 뭔지 아니? 대물림이야. 며느리의 아픔이 며느리에게 전해지는 거. 내가 며느리였을 때 시어머니를 원망했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왜 이해를 못하나?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어. 그분도 한때는 며느리였다는 걸. 그분도 나처럼 아팠다는 걸. 나는 다짐했어. 내 며느리한테는 잘해줘야지. 나처럼 힘들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막상 내가 오니까 자꾸 내 시어머니 말투가 나오더라. 내가 싫어했던 그 말들이. 미안해.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나이가 들면, 엄마가 되면, 시어머니가 되면. 그때 이 보따리를 기억해줘. 그리고 내 며느리에게는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줘. 이 아픔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미안해.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네. 그래도 너랑 지우가 있어서 행복했어. 정말이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수진 씨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리내어 펑펑 울었죠.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어요. 억울함, 서운함, 분노, 그리고 미안함. 명숙 씨도 한때는 자신 같은 며느리였어요. 아파했고, 울었고, 쫓겨났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어느새 그분도 시어머니가 되어서 자신의 시어머니처럼 행동하게 된 거였죠. 악순환이었어요. 끊을 수 없는 고리였어요. 수진 씨는 손뜨개 조끼를 다시 들었어요. 이제 보니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건지 알 것 같았어요. 명숙 씨가 밤마다 불을 켜고 앉아서 한 땀 한 땀 떴을 거예요. 손녀를 위해서요. 서툴었지만 그게 명숙 씨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약과도 손수건도 일기장도 편지도 다 명숙 씨의 진심이었어요.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죠. 수진 씨는 보따리 속 물건들을 하나씩 다시 넣었어요. 조심스럽게 소중하게요. 이제 이 보따리의 무게를 알 것 같았어요. 30년 된 아픔과 전하지 못한 사랑과 끊어지지 않는 인연의 무게였던 거예요. 창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어요. 수진 씨는 보따리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그날 밤 수진 씨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보따리를 베개 옆에 둔 채로요.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일찍 눈을 떴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죠.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날 아침은 왠지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옆에서 지우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고 베개 옆에는 그 보따리가 놓여 있었어요. 수진 씨는 보따리를 다시 펼쳤어요. 어젯밤 울면서 봤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서 다시 들여다봤죠. 손뜨개 조끼를 지우에게 입혀봤어요. 아이는 자면서도 가만히 있어서 조끼가 잘 맞았어요. 7년 전 돌 때 입었던 건데 지금도 여전히 입을 수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이걸 직접 짜셨구나. 수진 씨는 조끼의 한 땀 한 땀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명숙 씨가 밤마다 불을 켜고 앉아서 손녀를 생각하며 떴을 그 시간들이 느껴졌죠. 서툴렀지만 그게 명숙 씨만의 표현 방식이었던 거예요. 창밖을 보니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였죠. 수진 씨는 명숙 씨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어젯밤에 다 읽지 못한 페이지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1996년 5월 1일. 결국 다시 돌아왔다.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하셨다. 밥은 먹었냐고.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녹아내렸다. 이제야 안다. 그분도 서툴렀던 거다. 1998년 10월 10일. 오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마지막 순간에 내 손을 꼭 잡으셨다. 미안하다고 하셨다. 나는 그제야 울었다. 2000년 2월 3일. 아들이 결혼한다고 한다.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는 거다. 다짐한다. 절대 내 시어머니처럼 하지 말아야지. 따뜻하게 대해야지.
수진 씨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죠. 명숙 씨도 다짐했던 거예요. 좋은 시어머니가 되겠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자신의 시어머니처럼 행동하게 됐고요. 그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신이 싫어했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게요. 수진 씨는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라는 그 구절에서 눈물이 또 났어요. 그래요, 이제 알았어요. 명숙 씨가 왜 그랬는지, 왜 말을 못했는지, 왜 그렇게 서툴렀는지를요. 지우가 눈을 떴어요. 아이는 엄마를 보더니 물었죠. 엄마, 울었어?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 보고 싶어? 그 말에 수진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보고 싶은 건지, 미안한 건지, 아직 화가 난 건지, 감정이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명숙 씨가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는 거요. 오전 10시쯤 됐을까요? 수진 씨는 보따리 속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손수건을 개고 약과를 봉지에 다시 넣고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덮었죠.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라고 뜨더라고요. 수진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제 헤어진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손이 떨렸어요. 벨이 계속 울렸어요. 수진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명숙 씨가 숨 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어요. 수진 씨도 기다렸어요. 말을 먼저 꺼내야 할 것 같았지만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거기 춥지는 않니? 명숙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의 단호한 목소리가 아니었죠. 마치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 같았어요. 수진 씨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밥은 먹었어? 지우는? 그 말에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밥은 먹었냐는 그 한마디. 일기장에 적혀 있던 그 문장. 30년 전 명숙 씨의 시어머니가 했던 그 말. 이제 명숙 씨가 자신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먹었어요. 지우가 좋아하는 반찬 있잖아. 그거 만들어 놨는데. 가져갈래? 수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저 어머니. 라고만 겨우 중얼거렸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미안함, 고마움, 그리움, 모든 게요. 전화기 너머로 명숙 씨도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어요. 전화기를 사이에 두고 각자의 공간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명숙 씨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보따리는 열어봤니? 네, 어머니. 그래, 다 봤구나. 또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침묵이었죠. 나도 힘들었어. 명숙 씨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변명이 아니었어요. 그저 사실을 말하는 거였죠.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보이지 않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알아요. 이제요.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미안해. 수진 씨는 눈물을 닦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었죠.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두 사람은 또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편안했어요. 서로의 호흡 소리, 서로의 온기가 전화선을 타고 전해지는 것 같았죠. 어머니,
응, 조끼 너무 예뻐요. 지우한테 입혀봤어요. 전화기 너머로 명숙 씨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그래, 아직도 맞니? 네, 딱 맞아요. 다음에 또 하나 더 떠줄까? 수진 씨도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어요. 네, 좋아요. 통화를 끝내고 나서 수진 씨는 보따리를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 이 보따리의 의미를 완전히 알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의 증표였던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았어요. 수진 씨는 생각했죠. 언젠가 지우가 커서 결혼을 하고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면 어떤 모습일까? 혹시 자신도 명숙 씨처럼 서툴게 행동하게 될까? 아마 그럴 거예요. 완벽한 시어머니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다짐했어요. 그때가 되면 이 보따리를 기억하겠다고요. 명숙 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을, 그리고 모든 며느리들의 아픔을 기억하겠다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대하겠다고요. 수진 씨는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장롱에 넣었어요. 언젠가 지우가 이걸 받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지우도 이 보따리의 무게를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할머니와 엄마가 걸어온 길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될 거예요. 지우가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 집에 놀러 갈 거야? 수진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응, 조만간 가자. 할머니가 반찬 만들어 놨대. 야호. 할머니 만두 먹을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오후의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수진 씨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명숙 씨도 같은 하늘을 보고 계실 거예요.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어요. 아직 서운한 것도 있었고 아픈 기억도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서로가 서툴렀다는 것, 서로가 사랑했다는 것을요. 보따리는 이제 수진 씨의 것이 됐어요. 언젠가는 지우의 것이 되겠지만 지금은 수진 씨가 간직할 차례였죠. 30년을 견뎌온 아픔과 사랑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거예요. 조금씩 더 따뜻해지면서요. 그날 밤 수진 씨는 명숙 씨께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편지 잘 읽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어요. 나도 조심해서 살아라. 지우 잘 부탁한다.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수진 씨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이해의 시작이었죠. 보따리는 장롱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걸 지켜본 증인처럼요.